적이 좋은 건 다 안다. 네. 그런데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면서 시장 왜 올라간다 그러냐, 다 팔라고 그러지.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넘어갈 때 꼭 반드시 고민되셔야 돼요.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은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정말 시장의 고수들을 모셔야 됐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그리고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코스피가 좀 흔들리나 싶더니 어느새 조용하게 막 신고가를 딱 경신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조용한 신고가를 기록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까지 이제 솔솔 나오겠습니다. 자, 이경민 팀장님, 제가 들었는데 네. 올해 안에 3,630, 야, 이거 주식 투자하는 분들 정말 설레게 만드는 3,600대 네. 이렇게 예측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작년 4월 말, 4월 초, 4월 7일 날 매수 리포트를 쓴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바이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좋은 투자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유동성, 정책 동력이 유효한 상황에서 경기 회복세가 좀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경기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한 번만 본다면은 이익 전망이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190조, 순이익 기준으로는 134조. 2017년, 18년 고점 대비 10조 이상 레벨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이익 전망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630, 현재 이익 대비 PER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 15배 정도를 반영을 해줘서 산출한 지수대인데요. 저는 이익 전망이 더 올라간 만큼 저는 상승 여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00 이렇게 넘는 그런 지표를 기대하는 분도 있지만 여기서 계속 횡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네. 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체감적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이유는 지난 11월, 12월 그리고 1월 달처럼 그리고 강력하게 시장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래량도 증가를 했지만 거래 대금이 폭증하면서 상승을 했던 거예요. 그때는 뭐 지금 아니면 못 살 것처럼, 그래서 전부 다들 이제 돈을 싸들고 와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지금은 그때처럼 그렇게 폭발적인 흥분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이 옆으로 좀 지지부진 이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 지수로 역사적 신고수를 경신했다고 하지만 뭐 어떻든 장중에라도 고점이 3,266포인트를 아직 돌파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돌파하지 못했던 것은 아직까지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뭐 외국이나 기관들이 막 강력하게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때만큼 개인 투자들의 매수 힘이 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팀장님은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이시니까 이제 수치로 퀀투에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제 오늘 관점에 이제 같이 왔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처럼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려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번 상승이 작년에 1차 상승 후에 8월 9월 조정 보이고, 그리고 2차 상승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차트를 볼 때 윗꼬리 아랫꼬리를 좀 빼고 이제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제일 저점이 1430 여기가 아니고요. 1737포인트에서 2326포인트까지 34%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2276에서 3200포인트까지 29% 올랐거든요.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는 이유는 상승의 폭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 5파동에서 상승 파동 얘기를 할 때 어느 한 파동이 굉장히 길면 그 다음 파동이 좀 작아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지난번 이 저점에서부터 최초의 34%, 그 다음에 29%, 이번 조정이 어딜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그냥 곧바로 가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월봉으로 보면은 뭐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니까 4월도 양봉이거든요. 네. 그럼 6개월 상승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세 상승인 경우에도 경험적으로 7개월 이렇게 상승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좀 조정 후에 그 조정이 어디까지인가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다음에 3차 상승이 있으면 거기에 퍼센티지로 계산을 좀 해야겠죠. 그렇게 200포인트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한번 해봤더니 만약에 3차 상승은 1차나 2차보다 좀 작겠다. 왜냐면 지수 레벨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 뭐 주가라는 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 그 다음에 폭은 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한 10에서 15%를 보면 3,500에서 3,650포인트 되는 것 같아요. 공교롭게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 말씀하시는 거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조정이 요번에 약간 나타나서
한 3,050포인트 정도가 20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그 정도 선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서 거기서 10에서 15% 계산을 하면은 3,350에 3,500%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뭐 저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지수가 어디까지 갈 거냐, 저점이 어디냐, 고점이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직접 투자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신고지수를 내서 시장이 가는 강세장이냐, 아직까지 우리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도 공감하고 저는 위쪽으로 더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경민 팀장님, 일단은 예전만큼 거래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개인이 막 샀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주도주가 지금 이렇게 과거처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시장의 모습이. 예전처럼 대세 상승을 막 이끌 때 초반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주도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주도주라고 한다면 작년 3월 말 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 주도주는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인터넷, 2차 전지, 자동차, 운송 주로 주도주로서 그리고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업종들은 쉬어가긴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지금은 주도주가 잠시 주춤해지고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시장이 정체를 보이거나 아니면 박스권 등락을 보였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멀지 않은 시점에 주도주가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코스피는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가고 레벨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1분기를 딱 잘라서 놓고 본다면 주도주가 바뀌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긴 호흡에서 긴 추세에서의 주도주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고 잠시 쉬어갈 뿐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도주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랑 최근에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주식 관심 갖거나 또는 사셨을 것 같은데 바로 삼성전자죠. 그렇게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 다음에 이제 9만 전자까지 다 기록을 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을 텐데 의외로 좀 부진했던 게 지수에 비해서 못 따라간다라고 했던 게 삼성전자인데요. 이 삼성전자 계속해서 앞으로도 좀 핵심적인 플레이어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삼성전자가 어떻게 좀 지수에도 오히려 못 따라가는 현상이 계속될지 박병창 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끌 것이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당연히 시가총액 1위니까 당연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수가 우리가 1000포인트 아래에 있을 때 1000포인트를 넘기는 순간 또 2000포인트를 넘기는 순간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어떤 단계로 넘어갈 때 꼭 반드시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지난번에도 삼성전자가 7% 움직이고 막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수가 레벨업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이렇게 답답한 건 삼성전자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주도주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계속 끌고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사이에서 최근 들어서 제가 오늘 잠깐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들을 봤더니 화학, 철강, 건설, 금융에서 은행 요 세트가 가장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체감적으로 아주 강하다고 못 느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지수가 화끈하게 가지 못하는 이유는 얘들은 워낙에 그전에 안 좋았기 때문에 시가총액의 순위 자체가 뒤에 있었던 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얘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왔으면 우리가 체감적으로 굉장히 불장이라고 느낄 텐데 이건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 느끼는 거거든요. 결국은 시장이 화끈하게 한번 저고점을 돌파하면서 장대한봉으로 올라갈 수 있으려면 기존 주도주가 다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이번에 1Q 실적 뭐 오늘 발표가 됐는데 지난번 잠정 실적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오늘 약간 실망스러운 거는 삼성전자가 어떤 특징을 좀 가졌냐면은 잠정 실적 발표할 때 좀 빠지다가 본 실적 발표할 때 좀 오르는 그런 특징을 좀 가졌어요. 네, 좀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그러지 못했던 것은 오늘 지금 녹화하는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늘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4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공매도 시행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 수부터 특히 이번 주에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니까 삼성전자의 매물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수급적인 현상이고 전체적인 이익이나 밸류를 봤을 때 또는 EQ의 실적이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를 봤을 때 충분히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동안 반도체 품기라고 하고 반도체 빅사이클도 온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어쨌든 지수에 비해서 조금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니까 아마 약간 답답하다. 왜냐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가는 차선만 약간 느리게 가면 옆 차선이 막 빨리 갈 때 이때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경민 팀장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신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 그리고 미국 한파 사태 때문에 공장이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 진출 소식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가장 좋은 거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실적들이 좋을 거라고는 보는데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적인 요인들이 여러 가지로 겹치다 보니까 매물이 출회되면 한국 시장에서 항상 1순위가 삼성전자다 보니까 그런 매물 압력에 시달리면서 불안감들도 있고 수급 부담도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눌려 있고 시장이 좀 종목이 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흐름들은 시간이 가면서 좀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황이나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은 실제로 실적이 꺾이거나 망가지는 그림들을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실적 전망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향후 레벨을 높여갈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체력을 응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트리거로는 저는 5월 1일 발표되는 수출 지표에서 반도체 수출이 얼만큼 잘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2분기 실적이 좋은 건 다 안다. 네. 그런데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2분기 시작인 4월 수출 지표가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좋게 된다면 저는 이런 불안감들, 심리적인 우려들을 탈피하고 좀 레벨을 높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금액을 보면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 10월, 12월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4월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을 보면 한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만 나오면은 직전 고점을 넘어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하나둘씩 확인되면서 삼성전자는 레벨을 높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눌려있는 거지 이제 업황이 꺾이거나 실적이 꺾여서 떠나야 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2차선 막 빨리 가고, 특히 박병창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화학이나 철강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오르고, 네. 반도체는 그 속도에 비해서는 좀 느리게 오르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지금 현재 차선을 갈아탈 곳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나만의 차선을 계속해서 고집해서 가야 되는 건지, 뭐 중소형주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계속해서 주도주를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모멘텀이 바뀔 때마다 또는 섹터의 순환이 있을 때마다 좀 바꿔나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쫓아다니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여기서 방송을 하고 여러분께 이런 말씀도 드리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추정하면서 쫓아다니는 게 리밸런싱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다라는 건 느껴요. 이 방송을 아마도 개인 투자분들이 더 많이 들었을 텐데 개인 투자분들이 그래서 항상 어떤 섹터가 좋다 그래서 그 섹터를 매매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른 섹터가 오르고 나는 멈춰 있어. 이런 경우가 훨씬 많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리밸런싱이라는 얘기,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좀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냐면 많은 자금을 운영하거나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뭐 전략 계획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구성을 좀 해요. 그런데 내 자금에 요 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구성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기관에서의 돈이 뭐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예. 막 여기저기 예, 예.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분산 투자가 가능하지만 개인들이 뭐 분산이라는 게 좀 애매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늘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은 하나는요. 세 가지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주도 섹터가 뭔지를 보고 그리고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이제 얘기하다 잠깐 얘기 빗나갔는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과감히 팔고 딴 걸 사야 된다. 이런 기사 있었어요. 정말요? 네, 지난주에 보니까 있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은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목표 타겟 프라이스까지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도주를 놓치지 마라라는 첫 번째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주도주니 모멘텀이니 뭐 순환매니 이런 건 상관없이 기업을 보고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기업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시장이 뭐 폭락하거나 이런 위기 상황만 아니라면은 내 갈 길을 그냥 가는 거죠. 네. 굉장히 고된 길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고된 길인데 중간에 수많은 이 가시밭길 뭐 이런 것도 좀 있겠죠.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섹터에서 어디가 가장 약한지 아세요? 어디인가요? 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전부 다 시장은 신고지수인데 집에 가서 혼자 울고 계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완전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런데 제약바이오의 성장성을 보고 내가 끝까지 어느 일정 부분 내 전체에서 일정 부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지금 여기서 팔아서 다른 데 지금 화학 가고 뭐 실적 상세로 간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떤 기업을 보고서 갔다라고 하면 또 그건 역시도 계속 견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거는 이제 순환 섹터에 계속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순환 섹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HTS에서 보면요. 그 섹터별 차트가 다 나와 있어요. 그 테마별 섹터가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보면은 일주일이나 2주일만 보면은 거기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에너지, 철강, 화학, 기초소재, 건설 이런 데들은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있고요. 네. 다른 것들은 좀 예를 들어서 금융이 전체가 상승인데 은행은 상승인데 증권이나 보험은 상승이 아니에요. 그렇게 섹터별로 차트들이 순환한 그 추세가 있거든요. 네. 그런 추세를 추종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좀 질문에 약간 빗나가게 대답을 좀 드렸는데요. 네. 딱 집어서 그러면은 지금 옮겨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매니저라면 또는 뭐 제가 그냥 공감하지 않고 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아마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께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기업이 있다 그럼 그 길로 가고 원래 이건 주도주가 꺾이지 않았어. 아까 뭐 팀장님 그렇게 말씀 주셨지만 지금 기존 주도주 꺾이지 않았잖아요. 그럼 네. 그런 주도주 계속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경민 팀장님도 말씀해 주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내 차선이 느려지면 네. 그때 갑자기 좀 왜 나만 이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네. 차선을 좀 성급하게 좀 잘못 변경을 하면 사고의 위험이 있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차선을 변경을 했다가 이 차선이 더 막히면 네. 더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 번 차선 바꿨던 말도 그쵸. 그런 거 경험해봤죠. 네. 그래서 저는 주로 말씀드리는 게 이쪽 차선에 차가 많지 않을 때는 좀 이동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지금 이쪽 차선에서 차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쪽도 멀지 않아서 뭐 막힐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쪽 지금 현재 있는 차선에서 잘 지키는 것, 그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도주가 쉬어갈 때 매매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지를 두고, 그러니까 주도주를 버리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입장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 전략을 내는 전략은 괜찮은데 네. 주도주를 팔고 이쪽으로 갔다가 네. 이쪽으로 갔다가 주도주로 가고 이런 전략은 거의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달, 두 달 정도의 차트를 놓고 보면은 기존의 주도들은 뭐 별로 안 움직인 것 같고, 뭐 최근 올라온 종목들은 뭐 네. 철강이나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그 차트를 한번 더 길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년, 5년, 10년 차트를 놓고 보면 주도주들은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면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네. 최근 올라오는 철강, 화학, 건설 이런 종목들은 저기 바닥에 있다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와서 작년 고점 수준에 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그런 행진에 있어서의 주도권, 힘을 어디가 갖고 가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주도주를 갖고 있는데 뭐 이쪽으로 옮기는 거는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좀 무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조금 기다리시면은 주도주들이 움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레벨을 올려가고 그와 함께 시장도 같이 발맞춰서 상승을 하는 흐름들로 이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수가 멈춰있는 상황에서 주도주가 조금 부진하고 이쪽이 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주도주가 움직일 때 지수는 움직입니다. 네. 근데 주도주를 갖고 있지 않으면 상대적 박탈감은 훨씬 더 크죠. 제가 얼마 전에 펀드 매니저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되게 재밌었는데 자기가 삼성전자를 오버히트 해가지고 힘든 적은 많았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못 갈 때는 뭐 시장을 못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삼성전자를 비중을 그러니까 시장 비중보다 더 낮게 가져갔을 때 자기는 여러 번 회사를 그만둘 뻔했다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못 가고 다른 종목들이 가면은 지수는 멈춰 있는 상황에서 아웃퍼포하는 쪽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삼성전자를 언더웨이트 했는데 시장 비중보다 낮게 가져갔는데 만약에 지수가 삼성전자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저는 시장보다 지는 거고 지수는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이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에 있자 주도주를 갖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린 이유는 시장이 쉴 때는 상대적 박탈감이지만 시장이 주도주가 다시 움직일 때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공포감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주도주에서 중소형주나 뭐 작은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면 좋을 텐데 그래도 최소한 일정 부분 이상은 또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들고 가셔야지 시장에 발맞춰서 내 포트폴리오라든지 내 주식이 내 수익이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병장 부장님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분명히 주도주는 계속 갈 거니까 네. 10년 던져놨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다 귀 닫고 눈 감고 네. 10년, 20년 가져갈 거야.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10년, 20년 정말 갖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듭니다. 네. 너무 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홧김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대부분 잘 못 가고 가세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이 되면 꼭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면은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게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부터 팔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제 들으면서 둘이 할 때보다 저 팀장님 얘기하실 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좋네요. 지금 질문에서 빗나갔지만요. 네. 지난번에 저랑 기자님하고 방송했을 때 네. 우리 약간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저는 사실 댓글 잘 안 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면서 시장 왜 올라간다 그러냐, 다 팔라고 그러지 뭘 추천을 하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한번 나가면 할까 했었어요. 이거 네네. 그분들이 이걸 똑같이 볼 거니까. 네네. 그렇죠. 왜냐면은 이건 시간의 차이인 겁니다. 기간의 차이요. 레리 서머스 교수나 뭐 네. 요즘에 그렇게 네.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분들은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버블의 현상, 막대한 유동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다. 되게 아카데믹하게 보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고 그런 부작용들이 결국은 어느 시점에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2023년에 이제 금리 인상한다 이러는데 금리 인상하고 나서 시장이 하락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죠. 결국은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그때 되게 했던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지금 팔아야 되느냐 이렇게 네, 되게 그렇죠.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당장 그렇게 예, 예. 그런 그게 뜻을 이제 말씀하시네요. 시간의 관점이 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시황을 볼 때 단기적으로 지금부터 EQ는 저는 심지어 뭐 월로도 되게 많이 끊는데 이제 분기로 끊어서는 시황을 항상 얘기하는 편인데 지금 분기 그 다음에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 시황이냐 그 다음 어떻게 시황 거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짰고 내가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네. 그럼 삼성전자를 내가 5년 10년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수가 시장이 역사적 신고수를 내면서 전 세계에 뭐 소위 에브리띵 랠리라고 하면서 이러고 사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서 사서 계속 들고 있으면은 계속 언젠가는 다시 수익이 난다? 언젠가는 시장은 빠질 거야. 언젠가는 지수는 오를 거야. 이 주식은 언젠가는 오를 거야. 이런 언젠가는 게 어딨어요. 네. 지금 우리는 네. 우리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전략팀에서 계시는 분들이 시황을 보이잖아요. 올해 이게 만약에 뭐 내년 20년까지 본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 어디까지 본다. 그럼 나는 거기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물렸으니까 뭐 5년 10년 가져갈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정말 오랫동안 봤는데 그렇게 갖고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끊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끊어서. 네. 네. 그래서 이경민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점에서는 분명히 매도 시점도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 뭐 그게 시기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시그널, 신호, 경제적 신호나 이런 걸로 나타나기도 할 것 같은데 이경민 팀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매도 시점이나 이런 걸 찾고 계신지 궁금해요. 매도 시점 아니면 영원히 갖고 가는 건가요? 아유 절대 아니죠. 궁금해요. 저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018년에는 4월 달부터 시장 비율을 꺾어버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9년까지 굉장히 시장을 베어리시하게 봤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 저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경기가 정점이 어디냐, 유동성의 흐름들에 있어서 꺾이는 시점이 어디냐, 그리고 통화정책이 변환되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과 정책과 경기가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이 세 가지 함수들이 지금은 시장을 굉장히 지지하고 상승으로 이끌 만한 동력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이게 언제 꺾일 것인가, 전환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점은 저는 적어도 올해는 아닐 것 같다. 그리고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반기를 지나면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경기 정점 통과 여부, 두 번째로는 유동성이 흡수되는 시점,
로 전환되는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책이 최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증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경기나 기업이익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좋게 전망이 돼도 앞으로의 전망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8년이었거든요. 2018년을 보면 2017년보다 18년 GDP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연초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근데 2018년 GDP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기 시작하면서 1년을 되돌아보니까 2017년하고 18년하고 GDP 성장률이 별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연초에 기대했던 기대값과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떤 흐름들이 바뀌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익 전망이나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된 사이클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은 2022년 하반기부터 22년 하반기. 네, 내년 하반기부터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변화되는 것들을 좀 업데이트하면서 좀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 유동성이 흡수되는지 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네. 전환돼서 진짜로 그게 피부에 와닿게 네, 네. 뭔가 미국인들의 삶을 바꾸든지 네. 이럴 때 또 나와주셔서 그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21년. 언제든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박병창 부장님께 똑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지금은 이제 상승을 보고 계신데 언제쯤부터 약간 투자의 태도를 좀 바꾸면서 현금도 좀 늘려나가고 비중도 늘려나가고 그 어떤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지금 팀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패널을 좀 시각이 다른 사람하고 하면 좀 좋을 텐데 네. 속으로 계속 브라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의 차이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고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보는 거니까 거기에 네. 오해하시는 분명히 안 네. 되고요. 아니면 날짜를 딱 찍어서 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일단 저는요. 지금 팀장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하는데 그건 저는 약간 조금 더 비관적이에요. 약간 조금 앞으로 좀 생각합니다. 시간 다 거의 타임라인이 비슷한데 조금, 조금만 네, 앞으로. 타이밍이. 네, 왜 타이밍이. 그렇게 보냐면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백신과 싸우고 있죠.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그리고 경기 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됐어 하면 이제 시장은 그때부터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안정화되기 시작을 하면. 네네. 근데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을 비롯한 부유국은 2021년 올해 여름이면은 면역 형성 체계가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내년 2022년 하반기면 전 세계가 다 네. 면역체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심해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아까 지금 사실 2022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까지는 계속 이게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이 계속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먼저 올해 여름이면 이제 이게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얘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정책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일찍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그냥 연도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그냥 단순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연준에 맞서지 마라. 네. 연준을 보고 그냥 한다. 네. 연준이 맨날 2023년도에 금리 금리 인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한 6개월 전에는 예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2023년 3Q 한다고 칠게요. 그럼 네. 2023년 1Q에 1월이나 아니면 말에 2020년 말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고를 하겠죠. 예고를요. 네. 그러면 그 전에 QT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QT는 그 전에 한 6개월에 할 거고 네. 최소 6개월. QT 전에 8개월. 테이퍼링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테이퍼링 얘기는 저는 원래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서 올해 말에 테이퍼링 얘기를 거론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네. 어제 그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자료도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빠르면 6월에 약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잭슨홀 미팅 7월에 네. 그때 테이퍼링 얘기를 처음으로 언급을 네.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도 저도 기사로 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네. 고용지표 이런 게 엄청나게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경기지표들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테이퍼링 한다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네. 고려 고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겠죠. 뉘앙스를 뉘앙스를 하겠죠. 약간 예, 바꾸는. 그렇죠. 네. 그래도 시장은 아마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걸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올해처럼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만약에 2023년부터 6개월 전, 그 다음에 6개월 전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올해 말 정도나 내년 초 정도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나 뭐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위험하게 보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올해 문제 없다니까. 올해 문제 없으니까 올해는 그냥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시는데 네. 전체적인 전략으로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6개월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4월까지 좀 오르고 4월의 실적 시즌에 지금 다시 양봉을 한번 냈지 않습니까? 네. 아주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네. 근데 5월에 들면 뭐 5월에 떠나라 이런 격언 이런 걸 떠나서요. 5월에 들면은 실적 시즌 끝났죠. 네.
그리고 5월에 FOMC 회의도 없어요. 네. 그 5월에 이벤트가 별로 없는 월입니다. 네. 그래서 5월까지 계속 강세를 보일까? 만약에 5월에 만약에 초반이라도 좀 강세를 보인다면 그렇다면 조금 현금 들고서 좀 있다가 진짜 본격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3,600포인트 이거는 한 3Q에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3Q, 4Q에 가지 않을까요? 저도 2분기 말 3분기 초중반쯤에 예. 3,600, 3,600 이상 갈 수 있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5월 달은 좀 예. 지켜봐야 될 변수가 있는 예. 게 기저효과가 너무나 예. 세게 들어온다라는 예. 시점이라서 예. 물가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예. 지금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웬만한 지표들은 엄청나게 좋죠. 엄청나게 좋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을 모멘텀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면은 예. 뭐 강세를 전망을 할 수도 있겠고 예. 이거는 기저효과 때문이니까 별 영향이 없을 거야라고 보시는 분들은 뭐 레벨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수출 증가율이나 수출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미국 소매 판매 지표나 그런 것들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네, 미국 소매 그렇죠. 판매는 역사적 최대치를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고요. 금액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모멘텀과 레벨을 놓고 봤을 때 5월 달에는 만약에 투자자들이 경제 지표, 경기 흐름에 좀 주목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좋아질 수 있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별 이벤트가 없고 경기가 좋아지는 게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을 당기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한다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경기 지표가 좋았는데 별 반응을 안 했던 상황에서 모멘텀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좀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 위쪽으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말씀을 종합해보면 어쨌든 올해만 뜨거운 여름까지는 참 뭐 네. 웬만큼 괜찮을 것 같고 네, 한 네. 3분기까지도 좀 좋게 볼 수 있지만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내년 하반기는 그렇게 좋게 못 네, 보시는 내년 그런 하반기부터는 조금 조심하자는 요 스펙트럼이군요. 네, 올 네. 연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의 저도 스펙트럼 올 사이에 연말은 두 분의 의견이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이긴 해요. 변동성이 있을 수 네네. 있다. 왜냐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테이퍼링이나 뭐 여러 가지 통화 정책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고 네. 좀 올라온데 따른 차익 실현 심리가 연말 되면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상승이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제가 또 이제 올해 말쯤 11월, 12월 지나면서 내년 전망을 하면서 좀 더 클리어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입니다.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은 이자율이 막 15%, 20% 합니다. 그런데도 막 빌려가서 때려요. 이제 숏플레이더들이나 네이키드 숏 대상이 될 수 있는 터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는 분명히 이제 악재예요. 그게 해필이면 만약에 공매도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더 위험한 시장이 됐다. Round one, fight.